25쪽입니다. 5, 6학년군 성취기준 1-1부터 볼게요. 오늘은 일단 1-2까지 하고 끊고 내일 올릴게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1-1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그 성취기준에 구어 의사소통 특성까지 밑줄.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대요. 거기 내용 요소에 있는 구어 의사소통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칠게요.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의 특징이죠. 구어,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건데, 성취기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취기준은 문어 의사소통과 구분되는 구어 의사소통으로서 듣기 말하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를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하였다. 구어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밑줄,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여기까지 밑줄,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밑줄, 순간적이고 일회적이므로 신중함과 주의 집중이 요구된다. 즉, 글은 오래 남지만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일회적이므로 뭐 하래요? 신중함과 주의 집중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어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대요? 동시적 동그라미,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며 동그라미 의미를 재구성, 동그라미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구어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듣기 말하기 활동 시 이와 같은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볼게요. 1번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지도할 때에는 순서교대, 거기다 말차례라고 적었어요. 말차례. 순서교대가 있는 대면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찾아내도록 한다. 두 번째,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지도할 때에는 대화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험 등을 이야기하게 하고, 왜 그래요? 일회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등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대요. 평방류 볼게요. 1번 담화 수행의 전 과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 기준의 초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되 담화 수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계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맥락 동그라미. 볼게요. 1번 대화의 특성입니다. 1번 상대를 직접 보면서 밑줄.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즉 옆에다 적어주세요. 면대면이죠. 면대면. 대화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밑줄. 전부 다 밑줄 칠게요.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된다. 즉 이게 뭐죠? 순간적이고 일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표정, 몸짓, 말투 계속 나왔죠. 3, 4학년군에서.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다. 네 번째,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그림을 보면 대화의 특성이 좀 보여요. 볼까요? 어제 왜 화가 났다고 했지? 했더니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한 거죠. 그쵸? 남학생이 집중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잠깐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고 이게 또 얘기를 합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 오지? 미안해. 왜 이렇게 늦었니? 정말 미안해.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오느라 늦었어. 그래, 다음부터 시간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소희야. 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아, 그랬구나. 그럴 때는 나라도 화가 났을 거야. 공감했죠. 공감해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은주에게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야. 맞아, 많이 걱정했는데 맞장구도 쳐주고요. 이런 대화가 있고, 아까 초반에 무슨 특성이 있었죠? 대화를 순간적이어서 못 들은 거야. 그쵸? 그거 집중이 요구한다는 그런 특성도 살펴봤습니다. 주의점 볼게요. 말투는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를 말한다. 말투가 뭐냐면 말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를 말한대요. 그 다음 대화할 때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요소는 분리되기보다 밑줄, 통합적인 의사소통의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래요. 두 번째, 말을 주고받을 때 밑줄, 표정과 말투의 역할입니다. 표정과 말투의 역할. 1번 볼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다. 실감나게 밑줄. 화자 입장에서예요. 화자 입장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실감나게. 두 번째,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밑줄, 말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역시 이것도 화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기도 해요. 세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동그라미, 이해 동그라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청자 입장이죠. 그렇죠? 표정 같은 거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전화 대화가 어렵죠.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그렇잖아. 전화로 통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원래 영어 자체가 어렵지만 전화 통화로 영어를 하면 더 어렵죠. 비슷한 얘기죠. 표정이나 말투를 모르니까. 표정을 특히 모르니까. 4번,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감정이나 마음 상태 밑줄. 이런 것도 청자 입장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정과 말투의 중요성이에요. 1번, 친구들이 깜짝 생일 축하 잔치를 해주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놀란 표정과 빠른 목소리. 그 다음 두 번째, 짝에게 색연필을 빌려 쓰다가 부러뜨려서 미안하다고 전할 때 진지한 표정과 조용한 목소리. 세 번째, 전학 간 친구에게 편지가 와서 기뻤을 때 활짝 웃는 표정과 반가워서 커진 목소리. 네 번째, 옆에 있는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내가 한 일로 오해를 받았을 때 답답한 표정과 억울해하는 목소리. 다섯 번째, 우리 모둠이 역할극을 잘해서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쁘게 웃는 표정과 기분 좋은 목소리. 여섯 번째, 줄넘기를 힘들어하던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밝게 웃는 표정과 힘주어 응원하는 목소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1번,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과정 동그라미. 거기다가 옆에 적어주세요. 격려해줘야 한다. 격려. 칭찬 중에 격려. 그쵸? 기억나죠? 아까? 언어적 강화, 격려, 뭐가 있었죠? 사회적 인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격려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뭘 칭찬하는 거니까? 과정을 칭찬하는 거니까. 그다음 세 번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한다. 네 번째,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조언 동그라미. 조언하는 방법이래요. 1번,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밑줄. 두 번째,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밑줄 말할 수 있도록 잘 듣는다. 옆에다가 배려하는 말하기라고 적어주세요. 배려하는 말하기. 세 번째, 상대에게 밑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네 번째,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한다.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한다. 다 밑줄 칠게요. 볼게요. 조언이란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을 말한대요. 그렇죠? 조언의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조언하는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조언하는 말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조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 칭찬하는 말과 조언하는 말하기는 면역적으로 제시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으므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자신들의 경험이나 인식에서 칭찬과 조언하는 말을 이끌어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칭찬하거나 조언하는 과정을 관찰해 의미 있는 칭찬과 조언의 방법을 정리해 두도록 해야 된대요. 참고자를 볼게요. 화법교육에서의 배려입니다. 화법교육에서의 배려는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이해하고 마음을 쓰는 구두 언어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로 실현이 된대요. 이 과정은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이 요구가 되면서 단순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아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자아성찰이 필수적이래요. 즉, 배려적 화법은 나와 타인이 동시에 성장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자신을 존중하는 배려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상대를 우선적으로 해 우선적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를 조절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와 자신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화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 말과 글의 차이예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 구어 의사소통과 문어 의사소통의 차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의 차이입니다. 1번, 매체 밑에다가 수단이라고 적어요. 수단. 말은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 언어죠. 음성 언어 밑줄. 글은 사용하는 언어가 문자 언어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 말은 억양, 강세, 속도 등을 이용하고요. 글은 정보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 여러 가지 문장부, 예를 들면 마침표, 쉼표, 물음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등을 이용한답니다.
대상은 화자와 청자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요. 말하는 건.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화자이고 누가 청자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글은 필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필자도 독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글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 상호작용입니다. 밑줄. 말에서는 상호작용 밑줄 쓸게요. 상호작용이 분명하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서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겠죠. 상호작용을 서로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볼게요. 글에서는 거기도 밑줄. 필자와 독자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도 밑줄 쓸게요. 말.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오른쪽 글을 볼게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밑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만날 때 여기까지 밑줄 사용된다. 글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글에는 뭐 수백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간입니다. 5번 화자와 청자가 공간을 공유한다. 밑줄. 화자는 언어적 표현 대신에 주변의 물리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태극기의 모양을 묘사하는 말하기에서 언어적 표현이 어려우면 저런 모양이야 라고 태극기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오른쪽에 글을 보면 물리적 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정보를 오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수고가 문자 언어 사용을 힘겹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 지시 대상입니다. 말입니다.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는 것이므로 언어 속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가령 말하기에서 말하는 저것이라는 지시 대상은 분명 그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청자는 화자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글에서는 문장 언어 상황에서는 필자와 독자의 공간이 서로 다르므로 만일 필자가 대명사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지칭하였다면 그 내용 표현만으로는 그 대상을 알 수가 없다. 글 속에서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저 소나무가 참 아름답다라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글은. 언어 사용자 볼게요. 말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설사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어떤 말이 누구의 말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글에서는 언어 사용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령 희곡에서 사람 1, 사람 2, 사람 3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해 대화를 할 경우 이 희곡을 읽는 독자는 누가 사람 1이고 누가 사람 2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희곡이 상연되는 무대 위에서는 실제로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언어 사용자 구분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28쪽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예요. 음성 언어는 언어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매우 중요하다. 말하기와 듣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대요. 첫 번째, 밑줄 바로 사라지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대요.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단순히 말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네 번째 밑줄,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즉 협동의 그 협력의 원리, 예의의 원리 얘기했잖아. 그 기본 이론만에 있었던 거. 대화의 원리 중에 1번 협력의 원리가 있었고 두 번째 예의, 공손성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교육론에 있어요. 교재에. 두 번째입니다. 성취 기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6국 1-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면 토의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4학년에 뭐가 있었죠?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이번에는 5학년에 나옵니다. 토의가 나와요. 토의. 거기에 조정 동그라미, 토의한다. 토의 동그라미. 성취 기준에 내용 요소 볼게요. 토의는 뭐죠? 의견 조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적어주세요. 표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의는 협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협동적. 같이 뭔가 하려는 거야. 해결하려는 거예요. 볼게요. 교학방류의 2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의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하되 밑줄 소수의 학습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평방류 한번 읽어보세요. 5번 강론 정리 보겠습니다. 토의의 뜻 밑줄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대요? 토의라고 한대요. 밑줄 칠게요. 두 번째, 토의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1번 밑줄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뭐 하려고 찾는 거야? 1번 목표니 그 이유니까 어떤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토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 말했죠. 협동적이라고 얘기했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두 번째, 토의를 했기 때문에 함으로써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요.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단계만 먼저 한번 쓱 볼게요. 처음에 뭐 하죠? 토의 주제 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할까요? 의견을 마련합니다. 이 의견 마련할 때 뭐 의견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의견 모으기에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활동한 다음에 이제 의견 결정하기에서 의견을 결정하게 되겠죠. 볼게요. 1번 핵심 개념이 그 토의 주제 정하기에서 볼게요. 토의 방법은 뭐예요?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제를 정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요라고 진이가 얘기했더니 근우가 우리 학교 상징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그래도 학교 생일인데 개교 기념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찾기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아까 회의에서는 어때요? 이 주제 자체도 표결을 했죠. 그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표결을 했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토의 주제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 내용 1번 밑줄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인지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토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 공동체의 문제 밑줄 공동체의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9주 넘어와서 2번 밑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인지 살펴본다. 회의랑도 비슷하긴 해요. 사실 이런 주제 이런 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학생 처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토의 주제라면 학생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3번도 밑줄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인지 살펴본다. 토의를 하여 우리 주변의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동 1에서 아까 뭐 했죠?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요. 토의 주제 2번에서는 활동 2번에서는 토의 주제로 알맞은 판단을 하래요. 그랬더니 어떤 주제가 토의하기 알맞을까요?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여야 하지 않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아까 관련성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 토의 주제 판단 기준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방금. 그래서 활동 3에서 토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하고 토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견 마련하기 단계입니다. 활동 1 토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써요. 우리 학교 역사 찾기 행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씁니다. 그대로 활동 2 밑줄 칠게요.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써야 돼요. 거기다 그거 밑줄 치고 옆에다가 근거 제시라고 써주세요.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밑에 예시를 보면 우리 학교 역사를 찾아보면 학교가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학교 이름이나 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하죠. 그렇죠? 오른쪽 볼게요. 토의에서 의견을 마련할 때 생각할 점이라고 해서 1번 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인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제가 맞아야겠죠. 의견에. 의견 자체를 낼 땐 그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드러내 생각한다. 주장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의견을 제시할 때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지 생각한다. 그렇죠? 실천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의견 모으기 단계에서 활동 1번에서는 의견을 주고받아요. 서로 주고받습니다. 의견 1, 학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2, 학교 역사 찾기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동 2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장단점을 찾습니다. 의견 1에 대한 장단점 찾기. 장점 뭐죠?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 뭐예요? 대회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지겠지만 삼행시 내용이 학교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점도 있죠. 두 번째 의견은 뭐예요? 학생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지만 학교 옛 사진 찾기나 연대표 만들기처럼 흥미로운 활동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 오른쪽에 지도 내용을 볼게요. 토의에서 의견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1번, 의견을 주고받아요. 두 번째, 의견의 장단점을 찾아요. 세 번째, 의견이 알맞은지 살펴보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 네 번째,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의견이 알맞은지 살펴본 후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의견을 모을 때 지켜야 할 점입니다. 1번, 알맞은 까닭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말한다. 2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다. 3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4번, 토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죠. 의견 결정하기 단계 활동 1번 밑줄. 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의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토의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 전부 중요합니다. 1번 볼게요. 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을 결정해요. 2번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든 의견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결정합니다. 거기 볼게요. 주의점. 좋은 의견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학급 회의처럼 표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수 의견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뭐와 차이죠? 이 두 가지 주의점이 학급 회의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학급 회의는 결정권이 결정할 때 하나만 결정하죠, 보통. 다수결로. 그렇죠? 그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게 평정 척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기준 1번 뭐예요?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 기준 2번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가? 기준 3번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의견을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쪽입니다. 토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1번 볼게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토의 주제가 알맞은지 살펴봐요. 두 번째, 토의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씁니다. 그 이유를 씁니다. 세 번째 별표 칠게요. 세 번째 별표. 의견을 쓸 때 생각할 점을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뭘 반영하라고 했죠? 뭐죠? 주제에 맞는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계속 나옵니다. 실천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꼭 봐야 돼요. 기준이었죠. 네 번째, 친구들과 의견을 모으고 토의에서 결정한 의견, 그게 뭐죠? 해결 방법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주의점 별표 칠게요. 토의 과정에서 짝토의와 모둠 토의를 활용해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뒤에 나오는 참고자료에 나오는 피라미드 토의를 확인해 보면 돼요. 방금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주의점 볼게요. 의견을 결정할 때 밑줄 두 의견을 놓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이건 뭐예요? 사실 토론이죠. 토론. 다수결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토론인데 그거보다는 각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좀 더 나은지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래요. 5번 볼게요.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점 뭘까요? 1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하겠죠. 두 번째 의견의 의견과 당전점을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세 번째 토의 주제를 벗어난 의견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겠죠? 첫 번째 그 1번 토의 주제와 유형 아까 회의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 내용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1번 토의에 적합한 주제는 뭐가 있대요? 인식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그리고 행동의 문제를 나눌 수 있대요. 인식의 문제가 뭘까요? 잘 알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국어 훼손 현상은 무엇이 있는가? 뭘까요? 자, 알아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의 문제는 하나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거나 둘 이상의 가치가 대립할 때 가치 판단 능력의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주제예요. 왠지 도덕 느낌이 나죠. 가치가 들어가면.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거. 세 번째, 행동의 문제예요.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예요.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행동의 문제까지 있는데 나옵니다. 현재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행동의 문제만을 접해서는 그쵸? 실제로는 행동의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토의를 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접해서는 더 이상 역동적으로 상호 주관성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토의 주제를 학생들에게 밑줄 어떻게 하래요? 인식, 가치, 행동 순서로 제시하래요. 토의 주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식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동의 문제 순서로 제시하는 게 좋대요. 제대로 된 인식이 바른 가치를 판단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비판적인 협의를 하여 결정한 의견은 행동이 이루어질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토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의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토의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토의 담화 표현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상대의 견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밑줄 건설적인 비판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의견 표현 기법 어떻게 하죠?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때는 그 생각은 좋지만 실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체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약간 유도리 있게 돌려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토의와 토론입니다. 토론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알고 있죠? 토의와 토론을 비교합니다.
토의나 토론 모두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밑줄,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 등을 서로 나누면서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협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반면 계속 밑줄, 토론은 찬반 양쪽이 나뉜 상태에서 양편이 각각 자기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상대편을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과 토의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토의 학습의 평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평가들을 할 수가 있다. 토의 평가를 할 때. 5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 토의예요. 피라미드 토의 먼저 글부터 볼게요. 모둠 토의나 학습 토의에서 소수의 학생이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여러 의견 가운데 한두 개의 의견을 선택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대요. 하지만 토의에서는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장단점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과정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토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안으로 피라미드 토의를 소개한다. 그 다음부터 밑줄. 피라미드 토의는 쉬워요. 두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예를 들면 짝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의견을 모아요. 모으고 또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옆에 짝꿍이 하면 4명이 이제 총 4명이 얘기하겠죠.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4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의 학습의 의견 모으기 단계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보면 됩니다. 위에 있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짝꿍끼리 얘기하고 나서 그 짝꿍끼리 모은 의견을 4명이서 얘기하고, 4명이서 얘기한 거를 뭐 이제 모둠별로 얘기를 하고, 모둠에서 이제 크게 얘기하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이 피라미드 토의 방식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의견을 조정해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도록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의견을 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도 한번 볼게요. 의견과 근거와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토의와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근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는 말하지 않고 주장만 따다다닥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토의 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의 진행. 시간이 부족해서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3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예요. 1번, 의견과 발언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군요. 토의로 해결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한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끝까지 알아본다. 만약 의견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의견대로 실천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해 봅시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공기청정기를 실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결정한 의견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의견 마련하기 단계에서, 아까 의견 우리 토의 단계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의견 마련하기에서 의견과 함께 뭘 제시해? 자료 동그라미. 자료를 제시할 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를 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 좋다 이건데, 볼게요. 보기 자료의 장점, 보기, 시각적인 보기 자료겠죠? 이거의 장점은 의견과 함께 보기 자료를 제시하면 밑줄, 한눈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기 자료. 그래서 표 같은 거나 도표 같은 경우에 거기 오른쪽 보면 구체적인 숫자를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 같은 거겠죠? 그다음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표나 도표는. 밑에 읽기 자료입니다. 읽기 자료. 의견과 함께 읽기 자료를 제시하면 의견에 대해 밑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료가 책, 신문기사, 보고서와 같은 자료가 일 수가 있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발표 내용 이외에도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조사 자료, 논문 근거, 예를 들면 그런 걸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토의 읽으면서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점 볼게요. 찾은 자료의 출처를 기록하는 것은 밑줄, 저작권을 비롯한 정보윤리학습을 위해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찾기 전에 출처를 기록하는 방법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두 번째 주의점. 의견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 더해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것은 보여주기 학습으로 청중 또는 독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래요. 9번입니다. 의견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에 따른 읽기 방법이에요. 기사문이나 보도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으래요?
제목을 중심으로 훑어 읽다가까지 끊고 그 다음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을 찾아 자세히 읽는다. 즉 읽기에서 나와요. 훑어 읽기와 자세히 읽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래요? 제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훑어 읽다가 내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을 찾게 되면 어떻게 읽으래요? 자세히 읽으래요. 그래서 제목을 읽으면 본문 내용을 예상할 수 있고 훑어 읽으면 자료 읽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그거죠. 신문기사나 잡지 같은 거 볼 때 처음에 훑어 읽다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를 살펴 건너뛰며 읽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훑어 읽기죠.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 자세히 읽는다. 여기도 자세히 읽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번 의견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자료를 정리해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그쵸? 찾은 자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약해 줘야 돼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신문기사보다는 밑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가 좀 더 알아보기 쉬워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림을 함께 보면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주의점을 보면 자료를 요약할 때 밑줄 핵심 정보를 표시하고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다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요약하기 단계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면 두 번째 무슨 단계가 있죠? 알기 쉽게 자료를 표현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만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차례 또는 단계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볼까요? 요약한 낱말들을 도형 안에 넣고 도형을 화살표로 나타내거나 위아래로 쌓아서 단계로 나타낸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도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려면 도표의 동그라미 안에 그 크기를 표시한다. 이거 뭐죠?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가 떠오르죠. 어떤 비율을 차지했는지 그런 거.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려면 막대의 크기로 그 크기를 표시한다. 무슨 그래프 생각하죠?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해 자료를 나타내면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그 교과서 장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야 돼요. 두 번째,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려면 차례나 이렇게 단계로 나타내야 돼요. 또는 도표로 나타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까? 공간에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하자. 글씨, 그림, 사진, 도표 따위의 크기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하려면 큰 자료를 써야겠죠. 뭐 그런 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토의 절차 4가지 중에 세 번째 단계인 의견 모으기 단계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먼저 의견 조정하는 방법, 문제를 파악합니다. 해결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져야 돼요. 첫 번째 줄 밑줄, 자료를 찾아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의견인지 생각한다.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의견대로 실천했을 때 결과를 생각한다. 의견을 실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해 본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반응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 의견을 이렇게 더 따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의견을 더 따르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반응을 확인해 보는 단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에 대한 토의 참여자의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의견 모으기 단계에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5학년 1학기의 토의와 5학년 2학기 토의가 조금 다르죠. 좀 세부적인 거예요. 5학년 1학기의 토의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간 게 5학년 2학기 토의에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기 절차예요. 아까 우리 몇 쪽이죠? 28쪽의 토의보다 조금 자세해요. 28쪽에 있는 5학년 1학기 토의보다 5학년 2학기 토의가 조금 의견 모으기 단계나 의견 마련하기 단계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어요. 뭐 어떻게 했죠? 우리 방금 배운 거? 의견 마련하기 단계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뭐 출처를 밝히고 도표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근거 제시할 때 좀 더 그렇게 해라 이거고, 의견 모으기 단계에서도 의견 조정하는 걸 이렇게 나눠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나눠 봐서 이런 단계로 의견을 모아야 돼. 1학기 때는 좀 큼큼하게 배웠다면 2학기 때는 조금 세부적인 단계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볼게요. 주제 정하기. 거기 주제에 뭐가 있었죠? 3가지 근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밑줄,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 이 3가지 고려하라고 했죠. 고려해 토의 주제를 정한다. 정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할 의견과 밑줄, 의견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떠올려 보고, 계속 밑줄, 여러 매체에서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 이 매체를 찾아서 정리하는 거는 이 5학년 2학기 내용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받침하고 싶은 의견이, 예시가 뭐였어요? 자율배식을 하자가 의견인데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서 어떤 자료를 출처를 갖고 왔죠? 출처가 자료를 갖고 왔죠? 신문기사를 갖고 왔죠. 그쵸? 신문기사를 갖고 왔고 뒷받침할 내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율배식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약 60%,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약 9.5%라는 어떤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 신문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죠. 먹지 못한 음식을 종이에 써서 가슴에 붙이고 음식을 받자. 애초에. 그 다음 그런 의견은, 근거는 뭘까요? 못 먹는 음식을 급식 선생님께 써보이고 식판에 받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기도 있어요. 의견 제시하기 단계는 의견 모으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련한 의견을 말하고 밑줄,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의견 조정하기 단계에서 그 오른쪽에 왼쪽에 그 세부 단계 있었죠? 그거랑 매칭 시켜야 돼요. 거기 1, 2, 3, 4번이 왼쪽에 있는 문제 파악하기,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제시한 의견을 조정하는데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지고 밑줄,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한 의견에 대한 참여자 등의 생각을 들어보고 조정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 의견을 발표하고 실천 계획을 말해보는데 1번 볼게요. 문제 파악하기 단계에서 뭐하죠?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자율배식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 예측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먹기 싫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아서 오히려 남는 음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도 살펴봅니다. 어떻게? 자율배식은 오히려 먹지 않고 남긴 음식이 늘어나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한 의견은 뭐예요? 식판에 음식을 받을 때 못 먹는 음식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것만 받자라고 의견을 수정하고 조정합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율배식이라는 게 타당성을 잃은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의견을 정하기 뭐예요? 조정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결정하기. 토의 평가하기도 있습니다. 토의에 참여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평가해본다. 자기 평가하죠. 점검표가 있어요. 어떻게? 뭐가 있죠? 상대를 배려하며 의견을 말했다. 본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그 다음 토의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말했다.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했다.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단계도 추가가 됐어요. 아까 어디 있었죠? 29쪽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그쵸? 이번에는 토의를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5학년 2학기 3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까지도 해서 자기 평가를 하고 끝냅니다. 이해되시죠? 토의까지. 그럼 내일 이어서 1-3이죠. 이제 토론이에요. 토론은 내일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